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연말 전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이제부터는 언제라도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극한 대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면서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뉴스와이드 6분 패널과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뉴스와이드 출발합니다. 국회는 마비 상태지만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서 패스트트랙을 통과한 법안이 이제 모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라도 표결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인데요. 아직도 민주당과 한국당 퇴로가 없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지난달 27일 날 자동으로 부의가 됐고 오늘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부의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오늘 저녁까지입니다. 정확히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가 불가하다는 것은 민주당 때문이라고 반격하면서 5대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정작 5대 법안이 뭔지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계속이 되면 민주당은 현재 임시회의를 살라미 전술, 살라미 잘게 썬다는 거죠. 지금 필리버스터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다음 임시국회 때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전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임시회의를 2, 3일짜리로 잘게 썰어가지고 계속 하면 필리버스터 쓰지 못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전략인데요. 이렇게 가게 될 공산이 현재는 매우 큽니다. 바른미래당은 양당이 대타협하라라고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신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데 당원권이 정지가 돼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산안 또 시한을 넘겼습니다. 5년 연속 시한을 넘겼는데 법에는 분명히 12월 2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연속 불법으로 시한을 넘겼는데 5년 연속이라는 것은 20대 국회가 4년 임기니까 20대 국회 4년 동안 한 번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최악의 국회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녹취부터 들어봅니다. 오늘 검찰개혁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개혁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민주당, 이제 노골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불법 부의에 이어서 오늘 공수처법을 불법 부의하는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에 불법을 이어가는 이들이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의회 독재라는 것입니까? 오늘 검찰개혁 법안들도 본회의에 부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시간을 끌게 되면 국회 안에서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불상사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마지막 중재안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할 것을 양당에 제안합니다. 자, 정태근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타협안이 될까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합의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만약에 합의 처리를 못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1당, 2당 모두 공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지금 원안대로 그 선거법을 올려놓잖아요. 나중에 예를 들면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원안대로 통과시킬 보장이 없어요. 그럼 선거법이 안 되면 공수처법도 통과가 안 됩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필리버스터를 암만 한다고 해도 만약에 계속 민주당이 강행하게 되면 그걸 막을 수도 없어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충돌만 벌어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막을 수가 없다는 아니, 겁니까? 한국당이 못 막는다는 예, 거예요. 예. 결국은. 필리버스터라는 건 막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고 예. 연기시키는 장치죠. 예. 제가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안이 선거법은 지역구를 250석까지 줄이는 걸로 그리고 비례대표를 50석 정도로 해가지고 이전보다도 더 낮은 30 내지 40% 정도의 준 연동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오신환 원내대표가 얘기하잖아요. 준 연동형 표제 받으라 한국당이. 예. 그럼 의석수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소위 지역구 225개 비례대표 75개 때보다도 타격이 훨씬 적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지금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등등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게 되면 이거 정말 문제 있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신환 대표가 공수처 받되 기소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우리 중지안의 합의를 보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지금 예산안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빨리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 금주중으로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따가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 좀 짚어볼 텐데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언제가 될까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임기 연장 안 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그렇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혹시 원내대표가 바뀌면 뭔가 좀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전에라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기가 일을 못 마무리 짓고 물러나게 되면 예.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후임자가 타결하기를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라도 잘하면 마무리 짓고. 이번 주에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차정 교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전 정태근 의원의 말씀을 이렇게 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 여야가 아주 극한적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런 그러니까 이 양쪽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타협의 가능성도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9일날 본회의를 소집해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바로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바로 10일날 되면 바로 그러니까 지금 정기국회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회의가 끝나면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아마 이 전략인 것 같은데요. 예. 과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대로 지금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4+1에 나머지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외한 사당의 합의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시나리오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기 연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곧 바로 지금 원내대표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오늘 강석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협상이 야당의 무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당내 일각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막판에 상당한 타협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러한 것이 과연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제 기대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다는 얘기도 있죠. 예. 오늘 김범준 부산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직을 맡고 있습니까? 예, 당원이죠. 현재. 당원이고. 예. 현재 협상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상태인데 당 내에서 이렇게 계속 밀고 가야 한다라는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돌파구를 찾아야 할 텐데 이런 의견이 많습니까? 제가 쓰는 대로 예. 일단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자기 행보를 현재까지는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같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악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걸 반드시 막고 저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지금 조금 당초와는 조금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꼬리를 내린다거나 또 다른 형태의 변화를 꾀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당내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 요건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대여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본인들의 생각을 밀어붙이겠지만 아까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적 타결의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 시기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도 끝났고 지금 뭔가 협상이나 타결을 해야 될 타이밍이 됐고 또 지금 민주당도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마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까지가 시한이다. 그렇게 밝혔는데 그 말을 그건 뭐 협상용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멘트겠죠. 협상용 멘트다? 예.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예산안 통과는 어떻게든 할 거고 정기국회 전에 예산안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쟁점이 되는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은 서로 간에 지금 이견이 조정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그걸 협상용 멘트라고 보니까 더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오기영 변호사, 예. 민주당 그거 협상용 멘트입니까 분위기가? 협상을 하겠다고 열어놨던 거죠.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제대로 대응을 안 한 거죠. 예. 저는 그게 자유한국당이 너무 all or nothing 이런 태도를 지고 계속 지금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몇 번 이제 악수를 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여기 그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문 하나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그게 그 서명한 분이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내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가 첫 번째 항목입니다. 예. 그 당시에 그렇게 합의를 했고 논의를 하다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부분 안 받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지금 정치적 활동이다 모든 자기의 책임을 엎어버리는 그게 언제 거라고요? 작년 12월 15일자 합의문입니다. 1년 전에 정치권이 한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때 손학규 대표나 이정미 대표가 단식한 것에 대한 그 풀면서 예.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그 예. 연장에서 논의를 하다가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의 상정을 동의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을 상정을 했던 거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와서 그러면은 그 당시 합의했던 4당들 사이에서의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강행할 수 있는가 제도적으로 강행 가능하다. 그러면 이 4+1 합의안을 가지고 우선 최대한 하겠다. 다만 이것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래도 자유한국당에게 함께할 기회를 몇 번 더 예. 요청을 하고 논의를 하자. 그 논의 과정을 지금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로 찬 겁니다. 그래서 요건 해도 너무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요거 만약에 책임 안 지고 이렇게 가면 정치적으로 책임질 하나도 못하고 가는 거다. 그게 아쉽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좀 진정으로 약속을 하고 약속한 것은 지키고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뭐 제가 보기 그 앞에 분은 뭐 극적 타결 가능성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상당히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 결국 이 강대강의 대립으로 가서 대파국으로 끝난다. 그러게 왜 그러냐? 예. 한국당은 이제 끝까지 필리버스터로 막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1+4 정당은 살라미 예. 2, 3일씩에 쪼개가지고 임시회를 열어서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하는 예. 이런 게 전략이거든요. 근데 통과는 될 것 같아요. 예. 선거법부터 우선 처리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선거법을 이게 250 지역구에 비례 50 이게 예상인데 저는 이게 대파국으로 가는 이유는요. 황교안 대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은 바치도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제는 못 바칩니다.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걸고 이 법을 막기 위해서 단식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타협합니까? 저는 타협하는 순간에 황교안 체제는 그날 바로 무너집니다. 이게 자유우파의 여론이에요. 이게 보수 여론이에요. 따라서 저는 황교안 대표는 끝까지 타협이 없고 그럼 이게 공수처법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은 양보하겠습니까? 검찰개혁이 핵심 공약이에요. 서로 양보 못해요. 예.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제 이거는 정의당이나 수건 사업인데 이걸 이게 안 해주면 정의당이 이탈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1+4하고 그다음에 한국당은 사활을 걸고 이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극적 타결은 거의 기대 가능성이 없고 뭐 저는 이게 대파국으로 끝난다. 대파국으로 갈 것 같다. 예, 그리고 이게 총선에서 국민이 이제 알아서 판단하겠죠. 예. 자유우파와 보수의 여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정 변호사가 자유우파 보수의 대표는 아니니까 뭐 그런 의견이 있다 이런 정도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서정 변호사 타율이 좀 형편이 없는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저도 이게 예언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예. 자, 박진영 국장 전망은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거는 여당이 승리하는 상황으로 이미
과정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살라미 전략을 해가지고 필리버스터 끝난 다음에 다시 임시에 소집하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당이 협상의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이인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라라고 강력히 경고한 이유는 뭔가 하면요. 필리버스터를 해버리면은 이 여당이 정의당 등의 다른 금소 준 여당을 설득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절대 하지 말아라고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이고요. 예. 실제로는 이렇게 된 데에는 나경원 대표가 민생 입법까지도 필리버스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단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살라미 전술을 해도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큰 욕을 안 먹어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결국은 협상의 테이블로 야당이 한국당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그 벼랑끝 전술이라고 쓰신 거죠? 예. 벼량이 돼가지고, 예. 벼량어라고 그러니까 벼랑 느낌이 안 나고 뭔가 걸칠 게 하나 더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 예. 제가 서정욱 변호사하고 우리 박진영 대변인 말씀에 한 말씀만 꼭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얘기를 해요. 국민들은 민생과 경제 문제에 사활을 걸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치는 자신들의 이익 문제에만 사활을 걸어요. 경제나 민생은 대충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당 대표는 협상 못한다고 나오지를 않나. 야당 대표는 모든 걸 필리버스터를 하자고 나오지를 않나. 이러면은 정말 손은 누가 키우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생물인 거거든요. 예. 어떻든 확실한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그 생물적 본능을 갖고 있는 정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예, 공감이 가는 발언이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과 청와대가 이제 정면 충돌하는 걸까요? 검찰이 청와대 전 특감반원이 숨진 지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거침없는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더 이상 윤석열 검찰에 혹시나 하는 생각을 버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가 있는 서초경찰서에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간 겁니다. 숨진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휴대전화가 서초서에 있기 때문에 그 서초서에 있는 휴대전화를 검찰이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변사 사건의 경우에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데 검찰이 직접 유류품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고 또 수사를 지휘한 부서도 일반 변사 사건을 다루는 형사부서가 아니고 공공부서입니다. 공공수사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와대 민정의 첩보 이첩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현재 서초소장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당시 국정상황실장이 윤건영 실장이죠. 윤건영 실장과 가깝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김종철 서장 발끈했습니다. 정말 사실무근이고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청와대가 보고가 될까봐 포렌식을 못 맡겠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강력히 요청해서 일단 포렌식은 경찰 참관하에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검찰과 경찰 계속 부딪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 먼저 들어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핸드폰에 대해 검경이 함께, 즉 경찰과 함께 포렌식 검증을 할 것도 요구합니다.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이 사망 경위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청와대가 도둑이 재발절인 듯 난리입니다. 청와대는 무엇이 들킬까 두려운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도 좀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바로
검찰총장에게 쓰면서 가족을 배려해달라고 예. 썼던 그 문장입니다. 예. 검찰총장이 가족을 배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예.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 문장을 굳이 돌아가시면서 쓰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되거든요. 전직 별동대팀 그분의 유서를 보니까요. 그냥 제 촉이요. 검찰에 있었던 네네. 검사들의 그냥 촉에 의하면 마지막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죄송하다 그러면서 네. 식구들을 보호해달라고 하잖아요. 네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차지원 교수, 지금 이 부분을 놓고도 여러 가지 지금 그 진실이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경찰, 청와대 서로를 지금 못 믿고 있는데 그렇죠. 유서 내용을 놓고도 지금 검찰이 윤석열 총장한테 죄송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청와대나 경찰은 그게 아니다. 윤석열 총장한테 면목 없지만 우리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마치 윤석열 총장 죄송하다라는 얘기로 해서 그 유서를 모두 그런 내용으로 몰아가 버린 느낌이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렇죠. 어제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서 윤석열 총장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당 쪽에서 한 이야기가 유서의 전체적인 맥락이 없이 그 부분만 강조되는 부분이 그러고 또 그러한 그 기사의 소스 자체가 검찰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죠.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그러니까 서초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에서 압수했던 그러니까 전 수사관 백모 씨의 그러니까 휴대폰을 그러니까 지금 포렌식 하려는 걸 갖다가 압수수색해서 A씨라고 하십시오. A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씨의 그러니까 지금 이 휴대폰을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지금 강제로 갖고 갔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에 보면 그동안에 검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발견된 그런 휴대폰의 포렌식 수사는 그 경찰이 하고 그 내용 자체를 검찰이 같이 공유를 하는 형태로 수사를 해왔는데 이번은 그렇지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경찰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돼 있는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서로 간에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 문제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분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으로서의 검찰과 경찰, 청와대가 각기 지금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정당성 자체를 서로 허물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한쪽의 독주가 아니라 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건의 실질적 진실을 뭔가 밝혀내는데 서로가 머리를 맞대야 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근 의원, 역대 정부 가운데 청와대, 경찰, 검찰 이렇게 서로를 못 믿는 적이 있었을까요? 정권 말기에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정권 한중간에 있었던 경우는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봐야죠.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조국 수석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청와대가 나서서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민주당까지 나서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례적으로 검찰 관계자의 말이라고 하면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서초경찰서에서 포렌식을 맡기냐. 이런 얘기가 오늘 석간신문에 실렸어요. 그런 거 봐서는 지금 검찰에서는 그 극단적 선택을 한 수사관의 핸드폰에 울산 사건과 울산 하명수사 사건과 유재수 사건에 중대한 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 극단적 선택의 경위, 그거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그 수사관이 실제로 동부지검에 있을 때에는 다시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참여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차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로 봤을 때에는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지금 포렌식을 하면서 참관하는 건 좋다. 그래서 경찰이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정보는 공유를 안 하겠다고 그래요? 공유 안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참관하는 거는 뭔가 거기에 내용들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게 아이폰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락을 풀어가지고 보기 시작할 때에
뭔가 조작의 근거를 우리는 절대 남기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참고한 거고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 증거의 내용들이 청와대에 가는 것은 우리는 용납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정치권에서 와비와비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 수사를 얘기하느냐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희영 변호사. 예, 좀 약간 그 하나의 시각을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A 씨가 갑자기 참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좀 비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의 이제 방금 정태근 의원이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별건 수사 과정 속에서 또 뭐 있는 거 아니야. 별건 수사나 어떤 가혹한 거 도대체 이 경우에 대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관련돼 있는 이 형사 절차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의자가 둘인데 그러면 청와대가 용의자고 검찰이 용의자면 그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밝혀야 되는데 검찰만이 자료를 독점해서 혼자 장악을 하고 하겠다.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라? 마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 검찰에서 어제 서초경찰서 그 일반적인 이제 사망사건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핸드폰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보고 쓰고 그 결과물이 당연히 경찰에서 검찰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사인을 검사가 해야지 그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에 따라 검찰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굳이 기습적으로 아주 이례적으로 압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뭘 숨기려고 했냐. 그 숨기려고 한 것이 그러면은 이 정태근 의원이 상상하시는 그런 거냐. 또 다른 또 우려가 있었던 거냐.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한 지점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누구든 간에 범죄 혐의에 연루돼 있으면 옹호해서도 안 되고 그건 법대로 가야 되고 해야 되지만 지금 검찰이 하는 그 행태가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도 적입니까? 아니면은 경찰청장도 적입니까? 그걸 못 믿을 그 국가기관입니까? 그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 태도는 너무 오만하고 이 검찰 독재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이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좀 밝혀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이 어떤 추측 갖고 갑자기 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검찰이 이런 정보가 청와대로 흘러 들어갈까봐 경찰로부터 압수수색했다. 이런 얘기가 검찰 쪽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발언이 아니죠.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고요. 이게 만약에 서초경찰서에서 그런 것을 이제 수사 과정이 있는 내용이나 이렇게 그 기밀에 해당되는 거,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든 경찰도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자기와 관련되지 않는 사람에게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는 거죠. 갑자기 문화부에다가 이렇게 알리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범주 교수. 이게 지금 먼저 우선 검찰 수사관의 죽음에 우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김태우 전 검찰 특감반이 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급 공무원이 자꾸 이렇게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 어떤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게 처음 벌어졌을 때 십상시 문건 나오고 했을 때 당시에 경찰 경위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도 아주 비슷한 느낌이 자꾸 나는데 하급 공무원이 본인의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외압에 의해서 내용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 이런 큰 움직임 속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자꾸 생기는 게 우선 안타깝고 다만 이 사건이 일단 우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상당히 이례적이죠. 보통 이런 것 같으면 검찰에서 경찰이 갖고 있는 증거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영장을 받아가지고 휴대폰을 압수를 하고 이걸 또 이렇게 했던 이유는 지금 우선 청와대든 검찰이든 똑같이 양쪽 기관의 공이 죽음에 대한 정확한 진실규명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말하는 것처럼 확실한 스모킹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이번에 돌아가신 그분이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 사건에도 지금 그 동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돼 가지고 그쪽에서 같이 좀 관련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울산청장 그 청와대 관건 선거 지시 의혹 사건이죠. 거기에도 관여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될 차임이고 두 건 공이 관련이 돼 있다 보니 본인이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청와대가 나서거나 뭐 정당 쪽에서 나서지 말고 이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서 이게 정말 지금 여러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나와서 경찰을 동원해서 관건 선거를 획책했다는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국기문란 사건이죠. 이건 뭐 기존에 얘기되어 왔던 그런 사건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재수 그 부산 경제부시장 전 경제부시장 사건조차도 이게 고위공직자의 단순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아니라 일단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지금 경찰과 검찰의 어떤 그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그 있습니다. 부분을 예.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만 정리를 하면 검찰이 우선 경찰을 신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건 공이 경찰에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휴대폰을 증거를 확보했던 건 경찰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청와대가 경찰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 왔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하실 말씀을 들은 것 같고 오기영 변호사. 그 약간 이 여러 가지 추측성 이야기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되게 미묘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누구든 간에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람이 있으면 다 조사를 하고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옹호할 게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가령 이제 뭐 유재수 건이든 또는 이제 어떤 건이든 간에 그건 이제 절차적 오히려 더 고래 사건도 그렇고 이 김기현 전 시장 관련자들의 수사도 무혐의가 됐는데 그 제대로 조사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검경 안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서로 못 믿는다는데 그게 그러면은 검찰이 경찰을 못 믿으면 경찰은 나쁜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기구입니까? 그리고 검찰만 선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부분이 되게 첨예하고 그 법안들이 국회에 와서 지금 패스트트랙 올려 있고 여야 간에 갈등이 있는 그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스스로가 어떤 행위의 절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한쪽은 못 믿을 국가기 아니고 한쪽은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는 신뢰만 국가이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서로가 특히 검찰의 절제가 필요한 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적절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짚어볼 만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검찰의 이런 수사 방향과 관련해서 세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 가면서 조국 전 장관의 관련된 부분들을 좀 다 파헤쳐보자. 그래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은 다 좀 걸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설사 청와대라 할지라도 이것은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의 의지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와 여권이 의심하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큰 과제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경찰을 의심하고 또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위상을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인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좀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각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발언이 나오고 있어서 좀 정리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박진영 국장.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하면 로맨스고 경찰이 하면 불륜인가 뭐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는데요. 유서 내용 일부가 어쨌든 유출이 됐지 않습니까? 유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할 수 있어서 포렌식을 맡길 수 없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할 수 있는 표현인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이게 고도의 이 검찰이 적절한 시점에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유재수 건보다는 울산 그 총경건이 그 청장건이 더 커지고 있는 게 그분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가장 선봉에서 있었던 분이고 울산에서 이 고래고기 문제 자체가 검경 수사권 갈등의 핵심이었고 이 시점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그리고 이것을 담당했던 민정수석실까지 이어지는 고리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검찰이 정말 고도의 자기 방어 논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시점이 총선을 앞둔 시점이지 않습니까? 여야를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검찰도 로맨스가 아니라 불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충분한 의심거리가 된다.
이런 의심이 듭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결국은 이제 이 대립은요, 검찰하고 이제 그 경찰하고 대립이 아니고 본질은 이제 이 검찰과 청와대, 청와대 중에 민정수석실하고 대립인데요. 저는 이제 이 특감 반원의 죽음이 이게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경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국민적 의혹이 많아요. 근데 청와대에서나 또 여당에서는 혹시 이게 별건 수사로 계속 압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민정에서 김기현 사건 수사에 대해서 거짓 진술이나 무마나 아니면 이제 유재수 동부지검 6부에 있으니까 그 수사 진행 사항을 좀 알아봐달라는 이런 게 의혹. 그러니까 서로 검찰하고 청와대가 이게 그 바라보는 의혹이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요. 각도가. 예.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은 신속하고 철저하고 규명을 하는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압수수색은 불가피하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경찰한테 유류품 맡기나면 언제 수사 착수합니까?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법원이 하는 거예요. 즉 검찰이 핸드폰을 압수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영장 없으면 영장은 항상 이 법원의 권한이고 그 법원이 상당 혐의를 봐서 영장을 발부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검찰만 하면 또 이게 의혹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도 당사자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도 포렌식에 입회해가지고 과연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이게 포렌식을 하는가.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저는 이게 철저하고 신속하게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이 한 말씀 하겠다고 들으셨는데 짧게 그러면 오경 변호사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범준 교수 하시죠.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이 압수수색이 법원이 하는 거니까 검찰 책임 없다 그러는데 이 일반적인 수사의 압수수색 과정은 95% 이상이 검찰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은 대부분 이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압수수색에서 법원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게 아니라 검찰의 의지대로 지금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근데 이거는 반박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조국 민정수석의 핸드폰 있죠. 이거는 이게 검찰이 그렇게 신청해도 법원이 다 기각시켰습니다. 조국 수석의 핸드폰을 기각했는데 이 핸드폰을 왜 법원이 영장을 해주겠습니까? 범죄가 소명돼야지 뭔가 영장 발부가 안 되겠습니까? 그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법원이. 자, 김범준 교수. 여러 사건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논점이 좀 흐려질 수 있는데 지금 울산청장 사건 그 같은 한마디로 단순하게 좀 짧게 간단하게 규명하면 청와대가 경찰 권력을 동원해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아주 심각한 사건일 수 있거든요. 이건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빠른 또 정확한 어떤 답을 내어놓지 못하면 국정조사와 이어서 특검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스모킹건 역할을 할 수 있는 휴대폰을 증거로 확보한 거고 그렇게 봐야지 단지 뭐 검찰하고 경찰의 갈등이다 뭐 이런 식의 보는 건 조금 그것은 이제 김범준 아닌가. 교수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안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정작 정말 갑작스럽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유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제 조문 행렬들 쭉 이어졌는데 찾아온 사람들도 다양했고 반응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관계셨습니까? 유서에 가족에 대해서 잘 배려해달라는 말이 남겨져 있었는데요. 장학수사를 한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심각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고인 수사 관련 최근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저 아니라고요. 김기현 사건 첩보 보고서 작성 지시하셨나요? 고인이 그것 때문에 압박받았다는 얘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현 첩보 보고서 작성 지시하셨습니까? 울산에 특감 반원 내려보내서 김기현 시장 수사 상황 챙기신 적 있습니까? 저나 우리 같이 했던 동료들이 기억하는 고인은 훌륭한 공무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성실하게 본인의 임무를 수행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럼 청와대 압력 때문에 압박받으셨다는 건 억울한 입장이세요?
청와대가 고인에게 어떤 압박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걸로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사건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권은 이번 특감반원 사망의 불씨가 여권으로 날아들 것을 차단하면서 한편으로는 검찰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런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제 이 사건은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 입장은 특감반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해왔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이례적으로 숨진 수사관이 숨지기 전에 했던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그 숨진 수사관은 동료에게 검찰이 나를 부르는데 나는 그때 고래고기로 간 것뿐인데 왜 부르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내용과 울산 방문 동선까지 공개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야의 입장, 민주당은 과연 숨진 수사관이 무엇 때문에 숨졌는지라는 표현을 하면서 검찰의 강압 수사는 없었는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 특별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 휴대폰 검경이 함께 포렌식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을 만나서 항의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것은 선거농단이고 법치농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라면서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겨누고 있습니다. 백원우 별동대라고 부르는 것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별도로 감찰팀을 꾸려서 이런 사건을 꾸민 게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자,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볼까요? 검찰은 유독 자유한국당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집니까?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서 왜 그렇게 극단적 무리수를 거듭합니까? 검찰과 자유한국당에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검찰은 최근 검찰이 표적수사, 선택수사를 일삼고 있다, 그리고 피의 사실을 유포하고 또 강압수사 등을 재개하고 있다, 이런 시중의 비난이 다시 서초동 검찰청사를 향하고 또 분노로 비등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최근의 수사 진행이라는 이런 비판들을 성찰하길 바랍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누가 모 수사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갔는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모 수사관이 마치 검찰 압박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청와대는 또 검찰 죽이기 프레임을 내세웁니다. 또다시 공수처 악몽이 떠오릅니다. 공수처가 생겼으면 바로 모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뺏어가 증거인멸을 해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정태근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을 이렇게 들어보면 여당 맞나? 그러니까요.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도 그렇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도 그렇고 이미 저는 상황이 여야 원내대표가 여론 조성을 위해 가지고 무슨 어떤 공격적 멘트를 보낸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과정을 가는데 제가 이 판넬에 쓴 내용을 보시면 이미 검찰과 청와대는 거의 사활을 건 충돌이 지금 벌어졌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청와대는 조국 수석이 처음 취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절대 수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내지 않는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보면 이례적으로 예를 들면 그 고래고기와 관련된 수사 갈등 문제
라고 사실은 이제 울산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재수 건에 대해서는 유재수 개인의 문제, 이렇게 이제 지금 대략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검찰은 정무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유재수 사건은 소위 친문 핵심의 국정농단이다. 그리고 이 울산지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울산지검에서 조사한 사건을 올려보낸 거기 때문에 거의 수사가 끝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왜 사활을 건 충돌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윤석열 검찰이 이번 것들을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실제로 공개해내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총장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져요. 그 정도의 비중을 갖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지금 사건을 처리한다고 보여지고,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좀 아마추어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애초부터 이거는 백원우와 조국이 나서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나서서 대응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하게 가고 있고,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내놓을 것이냐. 이 두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국민의 판단의 근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차재원 교수, 지금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일체 배제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면서도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수사하는 것이 결국은 계속 여쪽이고 정부 쪽이고 현 정권 쪽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무적 판단이 배제된 건가, 아니면 여권을 공격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가,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바로 그런 의혹들이 그 어느 쪽으로 또 그러니까 연결되냐면,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의 그러니까 저항의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현 상황에서 아무리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수 국민들, 또 더 나아가서는 또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 여당에 몸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이 사건을 가면 검찰 수사 안 해서 안 되잖아요. 저는 사실 이 지금 그 당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때의 청와대의 하명과 관련된 의혹 자체가 불거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욕적인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위 말해서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부라고 한다면 이러한 의혹조차 허용되지 않은 그런 국정을 운영해 나갔어야 되는데 이러한 의혹이 지금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청와대가 누구보다도 이 명백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야 된다. 자, 그렇지만 청와대가 지금 이 관련해서 뭔가 사건의 실체를 그러니까 이제 파헤치기 위해서 뭔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둘러싼 의혹들을 해명을 하면 할수록 소위 말해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비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검찰은 또 지금 검찰은 검찰대로 열심히 노력한다지만 이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면 누가 규명해야 되느냐? 저는 결국은 특검이 나서야 될 상황이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건 선거 의혹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되고 검찰의 그런 상당한 적극적 수사 의지가 저항으로 비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럼 이 사건을 누가 수사할 수밖에 없느냐?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아마 특검이 나서야 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특검이 나서야만,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에 대한 유불리를 놓고 여야 간에 상당히 충돌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 부분을 특검에게 일단 밀어놓고 지금 당장 여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제들을 먼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재원 교수 특검 얘기는 그동안에 나왔던 특검 얘기와는 사뭇 다른 그런 특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특검하면 주로 이제 친여적인 검찰이 정부 입맛에 맞춰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요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히려 여당이 검찰을 못 믿는 상황이니까 자발적으로 특검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건의 당사자라는 항우나 대전경찰청장조차도 특검을 스스로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특검 할 수만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못 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건 두 가지 다 사건이 소위 여권과 관련됐고 여권 핵심과 관련된 사안인데 지금 만약에 특검을 해가지고 선거 때까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소환되고 그러면 선거를 어떻게 치러요, 여당이. 그래서 특검이 필요해도 사실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저는 21대 국회, 이번 국회에서는 어렵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라면? 그 유재수 사건도 그 유재수 사건이 청와대에서 감찰이 무마되는 과정들과 소위 이제 하명 수사에 의한 이 뭐 선거 개입인가 이 문제는 저는 이번 국회에서는 아마 제가 선거 때문에 못 다루는데 선거가 끝나서 새 국회가 다 구성되면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의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황운하 대전청장, 송철호 현 울산시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한번 녹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정치 경찰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분이 공천을 받고 그 이튿날 울산 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했죠. 그것도 6명이나. 몇 명인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몇 명을 했는지 청장이 몰라요? 뭐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청장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선거가 결국 낙선이 됐는데 압수수색과 선거 낙선이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거 며칠 남겨놓고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알 수 없고요.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점부터 수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법으로 그럼 정해주세요. 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점부터 수사하지 말아라고. 나는 여론조사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지 선거에서 낙선됐다든지 하는 것이 과연 경찰 수사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예컨대 여론조사도 전국적인 그 흐름, 추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경찰 수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기현 시장, 당시 시장, 서동욱 남구청장은 지금 밤에 통곡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말에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토착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를 가지고 그것을 제가 왜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까? 지금 경찰이 고발 또는 첩보 함양에 따른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작년 6월에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 조작 범죄 혐의를 덮어 씌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는 몇 번 만나셨어요? 2번 만났습니다. 2번입니까? 3번입니까? 2번입니다. 2018년 1월 장어집에서 황운하, 송철호, 특감반원 2명이 함께 만났다라는 이 보도는 전혀 아닌가요? 네. 예, 소설 혹은 가짜뉴스입니다. 소설. 전혀 아닙니다. 장어집에 간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대1 만남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1월에. 1월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면 황운하 청장과는 아니더라도 혹시 청와대에서 내려온 그 특감반원들을 만나신 적은 있어요? 없습니다. 기억에 전혀 없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자, 오기영 변호사. 이제 진실이 밝혀져야 할 텐데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 공방이 되면은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혹을 계속 누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니까 두 가지 지금 황운하 청장과 관련된 것은 고래고기 사건, 이 고래고기에 대해 40톤을 이 경찰이 밀획을 한 걸로 해가지고
압수한 다음에 수사해서 기소해야 된다고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그 중에서 10톤인가는 이제 소각을 하고 30톤을 반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게 이제 고래고기 사건이고 그 무혐의가 적절했냐 이거 재수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기현 시장 측근 사건인데 이게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의 뭐 측근인 사람들이 이래저래 연루돼 있어서 그와 관련해 조사를 했고, 조사를 했는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올렸고 검찰은 이걸 무혐의로 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혐의한 결정문이 한 90몇 페이지 장문에 이유를 설명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이었냐 뭐 이런 이제 갈등이 좀 있는 지점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사건 기록을 보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겁니다. 사실이 어떤 게 옳으냐 그러냐. 다만 이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것 자체는 이제 적절했냐에 대해 검찰의 문제제가 경찰 쪽에서 검찰을 상대로 한 무혐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상당히 있었던 거고, 그다음 김기현 시장 측근 관련 사건이 해필이면 선거 시작될 시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선거 개입의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누구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묻을 사안은 아니고, 다만 지금 현재 설명되는 내용에 김기현 시장을 그때까지도 참고인으로 했지 피의자로 조사는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증거들이 있어서 넘겼다는데 그 부분에서 검찰과 경찰이 이견이 있고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찰과 이 경찰에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 사건 전체적으로 재수사하면서 함께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황운하 청장은 우리가 첩보를 이렇게 받았을 때 그게 어디에서 온 것인지 따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하명 수사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가 있지는 않지만 하명 수사였다고 한다면 황운하 청장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게 첩보 자체가 이게 오면 검찰도 이게 동시에 받았다는 이야기가 기사에 나오던데 검찰도 받고 경찰도 받고, 그런데 검찰이 내사를 하다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걸 보니까 제가 멈췄다 왜 이런 그걸 얘기가 여쭤보냐면 지금 황운하 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고 다음 총선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명예퇴직이 어렵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황운하 청장은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쪽 입장에 맨 앞에 서왔기 때문에 검찰이 안 좋아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뭔가 감정이 개입된 부분은 없나 이런 생각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어떤 사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여러 가지 투서가 오거나 이 확인이 되면은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건 수사권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만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다든지 또는 이제 이 없는 일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가 이 불법적인 게 있으면 그때 가서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정태근 의원. 그런데 지금 하명이 있었냐 여부와 관계없이 황운하 경찰청장의 행위가 정당한 수사권 행사였냐, 위협하지 않는 것, 위법한 것이 아닌가는 따져볼 이유가 있는 게요.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후보자는 체포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의 형을 받는 중대 사건이 아니면 그러면 사실은 그에 근거해 가지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공천을 받은 날 본인의 사건도 아니라 비서실장의 직권을 남용, 그것도 뭐 무혐의 났습니다만 그 혐의로 소위 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이나 지역에서 볼 때에는 저거 시장을 압수수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명 여부는 앞으로 소위 이제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의 이 특감 발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될 것이고, 저렇게 당당하게 황운하 청장이 내 아무 문제 없다, 토착비리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청구를 해서 그래서 검찰에서 몇 번을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검찰이 진작에 또 내사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내사를 했다가 전에 10월 경찰이 달 조사를 상황이고. 하니까 검찰은 지켜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일반적 사건은 다 그 이렇게 부분은 어떻게 송치하니까. 그거는 그 전에, 그러니까 그 2017년 10월 상황이었고, 지금 이 상황이 발생된 게 그 2018년 선거가 있기 넉 달 전 공천을 확정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직선거법의 취지로 놓고 봐도
아주 중대한 현행법이 아니면 체포를 못하도록 돼 있다라는 정신이라는 것은 그런 수사적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그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서실장 문제 때문에 시장실을 압수수색한다? 이거는 정당한 수사권 행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이 정도 하고 김범준 교수, 예. 한 말씀. 예. 그 울산에 안 계셨던 분들은 이거 모르실 거예요. 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압수수색 문제가 예? 울산에 저는 울산에 그때 자주 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부산에도 있다 보니까 울산에 자주 갔는데 그 당시에 이미 이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후보 등록하기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김기현 시장이 내사받고 이런 일들이 울산 시내에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그 당시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뭐 규탄 집회도 하고 있었고 여야 언론이 나누어가지고 막 싸우기도 했었고 이런 점들이 충분히 있었고요. 실제로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은 압수수색을 어느 시점에 했고 어느 시점에 했고 이것들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흐름대로 가고요. 이게 만약에 여론조사가 울산에만 압수수색이 미쳤다고 하면 부산에서도 당선되고 경남에서도 당선되고 전반적으로 다 광역단체장이 다 민주당이 다 됐어요. 울산의 구청장이 다 됐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보자면은 이것이 이 경찰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절차대로 한 거고 여론은 또 여론의 추이대로 흘러간 거기 때문에 이것이 꼭 이것을 선거에 의해서 이거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것에 이 의혹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 부분 논란은 사실 계속 이야기해도 답이 나올 것은 아니고요. 예, 김범준 교수. 지금 뭐 구도가 자꾸 검찰 대 청와대 이렇게 무슨 전면전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짜지 않습니까? 근데 제 보기엔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이 두 가지 사건 다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이든 또 뭐 울산청장 뭐 관련해가지고 선거 개입 사건이든 이 두 가지 사건 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감안하다 보면 이게 둘 다 크게 아주 국기문란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한 3주 만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면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걸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다 청와대에 있었어요. 다 민정수석실 관련 사항이었고 심지어는 바로 그 직전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수사관이 죽기도 했고 또 백운호 비서관 또 조국 수석 할 것 없이 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관련돼 있고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언급을 또 하셔야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지금 야당을 공박하고 또 야당의 어떤 그 국회 빌리버스터를 문제 삼아가지고 야당 탓만 하시던데 지금이라도 아까 우리 말씀하신 차전 교수님 말씀하시던데 도덕성의 바탕을 두고 일어선 정부 아닙니까? 근데 도덕성이 지금 근원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요 사건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사건 관련해가지고 해명도 하셔야 되고 또 분명하게 이 건 관련해서 의혹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수사 지시하셔야 되는 게 맞다 봅니다. 그거 지금 자꾸 이렇게 공방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더 다른 문제가 더 양철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수사는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뭐 실제로 수사는 하는데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이상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이 뭐 이렇게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검찰 쪽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여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어적 차원의 변명을 하는 차원이라고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예, 제가 이게 서정 변호사 의견 들어보죠. 일단은 이제 이거 팩트부터 저희가 정리하고 지금은 이제 윤석열 검찰이 편파적으로 이제 현 정권 청와대만 겨냥해서 수사하느냐 이거부터 정리해봐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오늘 다시 들어가서 누가 구속했습니까? 윤석열 했죠. 그때 특검부터.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 국정원장 한 100여 명 이상 전 정권 의 보수 인사를 구속한 게 누굽니까? 그게 윤석열이에요. 근데 현 정권 중에 지금 조국도 구속 안 됐잖아요. 백운호도 안 됐잖아요. 지금 이게 정권 실세 중에 구속된 사람이 조국 가족 외에 누가 있습니까? 혐의가 나와야. 그러니까요. 제 말이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을 자꾸 공격을 하는데 제 말은 윤석열 검찰이 전 정권에 대해서 이삿듯이 해서 얼마나 이게 그때 수사할 때 그때는 이게 한 번도 비판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청와대 살아있는 권력을. 웬만하면 서정욱 변호사 말씀을 안 자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진실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제 쭉 듣는데 말씀이 진행하는 과정에 저쪽을 구속했는데 이쪽을 아직 구속을 안 했다 하는 부분에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편파는 전 정권에서는 오히려 죽은 권력이 더 편파적으로 많이 구속됐는데 그건 팩트잖아요. 그런데 왜 현 여권이 이제 몇 명 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검찰을 공격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잖아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의 그 한비자 법과 있잖아요.
이분이 말한 법불 악입니다. 예. 법은 이게 그 권세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인영 대표가 뭐라 했어요? 야, 한국당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검찰이 약해지느냐? 그게 맞는 거예요. 야당 앞에서는 춘풍처럼 이게 부드럽게 하는 거고, 청와대나 살아있는 권력은 추상처럼 엄하게 하는 거. 이게 법의 정신이에요. 그게 법불악이. 선택제 공정이 선택해야 아닙니까? 공평한데 제 말에 이제까지 검찰을 어떻게 했냐? 이제까지 검찰은 권력의 신녀처럼, 권력의 충견처럼 오르게 청와대 눈치나 보면서 권력 편을 구보온 거. 이게 검찰의 우리 어두운 역사입니다. 이제 와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한번 검찰권을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제대로 수사하는데 왜 검찰을 흔드느냐 말이야.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제대로 수사하는데 왜 이렇게 검찰을 흔드느냐 말이야. 예. 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예. 예, 지금 뭐 검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시각이 있는데 지금 수사 중인 사안들이라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의견들을 들어봤고요. 일단 검찰의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를 한번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을 끝내고 꺼내던 첫 카드가 당직 개편이었습니다.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누구를 읍참했다는 것이냐, 결국 김세현 자르기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제가 단식을 시작하면서 패스트트랙 악법 저지와 함께 당의 쇄신과 통합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을 국민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을 이겨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읍참마속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당은 변화와 쇄신을 더욱 강화하고 대여투쟁을 극대화해야 될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 당직자 전원은 한국당의 새로운 체제 구축에 협조하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께 당직 일괄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 내 당직 인선을 했지만 결국 제가 볼 때는 김세현 여의도 연구소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민식이법 등 이런 민생법은 199개를 볼모로 해서 필리버스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전략도 부족이고 국민에게 국회를 완전히 버리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의 황교안, 나경원 두 분의 리더십은 자기들만 위해서 있는 거지 국회나 국민을 위해서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어제 당직자들 일괄 사퇴서를 받았습니다. 사무총장 그리고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까지 다 사표를 냈는데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읍참마속은 제갈량이 정말 아끼던 부하 마속을 눈물을 흘리면서 참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구가 여기서 마속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랬는데 4시간 만에 바로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마속이 누군가 궁금해하는 판에 사무총장으로 박완수 의원, 창원이죠. 상당히 지금 황교안 대표는 창원 쪽에 마음이 많이 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친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 교체한 거 보면 결국은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 날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모을 만한 게 나경원 원내대표, 사실 내일 재신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12월 10일로 임기가 끝나는데 그때 새로 뽑지 않고 그냥 뭐 남은 선거까지 가보겠다, 그런 뜻을 밝혔는데 재신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본인이 그냥 드롭한 게 아니고 새로 뽑힌 박완수 사무총장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다고 밝힌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그만하기를 황교안 대표가 바랐다는 걸로 바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한 최고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의결 결과는 우리 자유한국당 당규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선출 규정 24조에 의한 원내대표 임기 연장은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한다.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의 임기는 연장하지 않기로 이번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정태근 의원. 누가 마속입니까? 저는 꼭 김세현 의원의 초점을 맞추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문제는 그러면 마속을 날렸으면 정말 마속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써야 되잖아요. 마속이 이제 제갈량이 자기 친구이자 참모인 마량의 동생인데 제갈량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아가지고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양상을 보면 새롭게 사무총장, 전략기획 부총장 등등 쭉 새로 인선한 걸 보면 그 사이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전략기획본부장하는 주강덕 의원을 제외하고는 뭔가 선거를 제대로 크게 치러본 것 같지도 않고 뭐 참신한 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속을 날리고 거기다가 그냥 마량으로 자기 친구 같은 사람을 갖다가 더 가까운 사람을 앉힌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나경원 의원 문제를 처리하려 보면서 참 저런 정말 한국당이 왜 저것뿐이 안 되나.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최고위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발표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경원 원내대표 좀 위신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나경원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기로 했다. 위신을 살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내 정치를 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죄송합니다. 김범중 교수는 어떻게 봅니까?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정부 여당의 잘못된 어떤 국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반사익도 최다 수렴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리멸렬했죠, 자유한국당이. 근데 실제로 황교안 대표의 단식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단식이 실제로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 비춰졌어요. 실제 그 풍찬 노숙을 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8일 가까이 단식을 하면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한 거죠. 그 단식을 한 바람에 결과론적으로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잠재우고 본인 뜻대로 지금 신정체제를 강화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됐고, 두 번째로는 당내 쇄신을, 인적 쇄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공천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당내에서 초재선들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지도부에 거취를 이름을 했고, 오늘 그 나경원 원내대표 거취 문제 같은 부분도 황교안 대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당내 쇄신, 당내 인적 혁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큰 흐름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인물을 계속 바꿔서 초재선 위주로 뭔가 당을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형태로 당을 이끌어 가려다 보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분도 뭐 고생을 하셨지만 좀 뒤로 물러서셔야 되고 또 초재선 위주로 파격적으로 사무총장이 초선이 됐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파격적으로 초선 사무총장을 임명하면서 뭔가 당내에서 인적 쇄신을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려고 하는 움직임 아주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높이 분위기상.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차지원 교수, 지금 정태근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매몰차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무총장이 새로 바뀐 사무총장이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발표한 걸 보면 뭔가 그동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끌어
왔던 원내 리더십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걸까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사실 이 뉴스 처음 접했을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린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 화면 보고 알았습니다. 최고위에서 결정했다. 그리고 또 이례적으로 아까 우리 정태근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 정당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발생되면 보통 공을 당사자에게 넘기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거든요. 그거는 같이 정치를 해왔던 동료, 그리고 특히 원내 투쟁을 앞장서왔던 원내 지도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 후에 당의 장악력을 많이 높였지만 내심 초조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판넬에 여의도를 나이스모라고 썼는데요. 여의도에 대한 의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여자가 너여자거든요. 너의 섬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버려진 섬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이제는 여의도를 너의 섬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섬으로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의견까지 저는 이제 들어볼까요? 세 가지 포석이 있다 봐요. 이번에 개편이. 해주세요. 첫째는 이제 강력한 인적 쇄신의 포석을 놨다. 두 번째는 이제 신앙 체제를 구축했다. 가장 중요한 게 여의도 연구소를 정상화시키기 때문에. 김세민. 그래서 저는 황 대표에게 권한도 주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두 개를 책임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 단식하는 거하고 미국하는 거하고 겹쳤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의 판단은 잘못됐죠. 사실은 단식에 들어갔으면 가지 말았어요. 대표가 단식하는데. 그럼요. 갔다 오자마자 보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들긴 했어요. 한참 전부터 안 맞았어요. 오늘 뉴스와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종합뉴스가 이어집니다. MBN과 함께해 주십시오.